암보스 문도스. 소설가분을 만나 뵙는 건 처음이에요. 해박하지 못해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은 건 나스메 소세키나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야마모토 유조, 아니면 미야자와 겐지가 쓴 고전 같은 작품뿐이라서 현대 소설 쪽에는 몹시 어둡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소설은 어떻게 쓰시나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힌트로 쓰곤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렇다면 선생님 머리로만 인물이나 사건을 상상하고 기승전결을 생각해서 구성하시겠군요. 멋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기를 써도 못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참 부러워요. 저는 사이타마 현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크고 유명한 학원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분명 아실. 아니요. 인기 있는 여선생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상대는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의 작품 같은 건 필요상 읽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책을 좋아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따지자면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던 쪽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뭐 결국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요. 네, 전에도 가르쳤어요. 교사라는 건 어디 가지 않나 봐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적도 있고요. 하지만 초등학교 선생은 이제 됐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학교에서도 온갖 사건이 다 일어나고 학부모들도 시끄러워서 교사들 모두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 다시 할 마음 없어요. 학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요? 대단하시네요. 꼭 취재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말할 뻔했어요. 여행지에서는 긴장도 풀어지니 말이죠. 아니요, 딱히 신경 쓰지 않아요. 염려 마세요. 저도 아까 웬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구랑 이야기나 하고 싶다 하던 참이었거든요. 숙박하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아서 번거롭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죠 뭐. 그러게요. 이 펜션 식사 참 맛있죠. 그리고 디저트로 나온 블루베리 파이는 사모님이 직접 구운 거라고 하던데요. 여자들은 펜션 경영을 동경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손님한테 신경 써야 되고 아주 중노동이겠죠.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어디에도 편한 세상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듭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가 도저히 못할 일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아, 제 나이요? 저 올해 30살이 되었어요. 생각하는 게 나이보다 원숙하다고요? 근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네,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미혼이에요. 이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왔고요. 나한테 주는 선물로 여행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 그냥 혼자 왔어요. 저는 선물만 주는 못된 인간이지만요. 근데 여기에 취재하러 오신 건가요? 아, 계류 낚시요? 그런 취미가 있다면 즐겁겠네요. 물론 결혼은 하셨겠죠? 약지에 반지를 끼고 계셔서 금방 알았어요. 아, 자녀분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4학년 힘드시겠네요. 뭐가 힘드냐고요? 그야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학교를 그만둔 이유 말인가요? 그건 그다지 말하고 싶지 않네요. 세간에 고개도 못 들 일이었고요.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라면 제 이야기도 언젠가 소설로 만들어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야기하는 편이 저를 위해서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류 낚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브리강인가요? 아, 상류 쪽이요. 그러고 보니까 상류에서는 곤들메기가 잡힌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요, 저 이 주변을 잘 알고 있어요. 기브리시에 산 적이 있거든요. 벌써 4년도 더 지난 일인데 여름방학 때 기브리강 부근 산소벼랑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었는데요. 밤새 노래를 불러 빈사 상태의 친구를 격려하다 라는 제목으로요. 아, 기억 못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까요? 여자아이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담임과 교감이 남몰래 해외여행을 가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초등학교. 아실까요? 아, 역시 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는 불상사가 더 유명해져서 사고의 진상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네, 제가 바로 그때 그 담임이에요. 하마사키라고 합니다. 놀라셨군요. 저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밤은 왠지 후련한 기분이네요. 저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디 소설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설이라는 형식이라면 제 기분이 잘 표현될지도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거는 여름방학 후반,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물론 저는 사고가 일어난 날짜를 똑똑히 기억하지만 이상하게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당시 사귀던 교감과 해외여행을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시차가 있는 세계에서 꿈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지구의 반대편, 이쪽의 8월 15일은 반대편에서는 아직 14일이죠. 그 말은 즉 반대편에 살았더라면 영원히 오지 않을 하루를 영원히 쫓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죽은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쪽에 돌아왔을 때는 모르는 시대에 온 것처럼 얼떨떨한 기분이었죠. 전혀 다른 세계로 변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상대방의 이름을 말해도 상관없겠죠. 시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불상사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직후에 자살했거든요. 그의 이름은 이케베라고 합니다. 이케베는 기브리 초등학교의 교감이었고 당시 46살이었어요. 교장이었던 여자는 교육에 열심이라기보다 언제나 학부모의 인기를 얻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실무나 교육 지도는 대부분 이케베가 하고 있었죠. 긍정적인 성격에 책임감이 강한 훌륭한 교사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겠죠. 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묻지는 말아주세요. 전 이제 미래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저에게 빛나는 세상 뒤에는 무자비하고 잔혹하며 무엇 하나 쓸모없는 암흑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니요. 무자비하고 잔혹하다는 건 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의 죽음도 물론 아니고요. 지금의 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소리를 해서.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케베는 낯선 곳에 부임해온 신참교사인 저를 무척 신경 써주었어요. 사이타마 출신인 제가 어째서 기브리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선택했냐고요? 네, 지금은 아이들 수가 줄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물론 지역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요. 저는 부모님도 교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도 당연히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케베와 제가 서로 애정을 확인한 것은 제가 부임하고 2년째가 되는 24살 때였죠. 그때까지도 교내에서 이케베와 만날 때마다 기운이 나는 것 같아서 기뻤는데, 그것은 이케베가 저라는 신참 교사를 따스하게 지켜봐주고 있을 뿐 아니라 남자로서도 제게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케베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어요. 사모님은 옆마을 고등학교 교사였고 딸이 하나 있었죠. 지금은 사모님은 딸과 함께 사모님의 친정이 있는 가고시마에 산다고 들었어요. 이케베와 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회가 이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둘이 함께 당당하게 걷고 싶다. 아직 젊었던 저는 이케베에게 곧잘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러자 이케베는 저한테 이렇게 제안했고요. 평생에 단 한 번만 과감해져 보자.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라고 말이죠. 저는 기뻤어요. 어떻게 해서든 둘이서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교사는 방학 중에도 몹시 바쁘거든요. 특히 여름방학은 수영 지도 또 도서 정리에 내몰려서 평소대로 출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게다가 교감인 이케베는 더욱 바빴죠. 쉴 수 있는 기간은 단 닷새. 거기다 주말을 합쳐서 일주일. 딱 일주일만 둘이서 꿈을 꾸기로 했던 거예요. 그것이 운명의 갈림길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초반부터 신이 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럴지도 몰라요. 제게는 약간이기는 하지만 파더 컴플렉스가 있는 거겠죠. 일찍부터 연상의 남성이 좋았고,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의 제자들이 놀러 오면 질투심에 아버지의 무릎을 떠나지 않았다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셨었어요. 여행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목적지는 쿠바로 정했어요. 어차피 갈 거라면 두 번 다시 갈 수 없을 먼 곳, 지구의 반대편으로 하자고 이케베가 말했던 거예요. 이케베는 오랫동안 쿠바를 동경해 왔어요. 선생님은 아실 줄 압니다만 이케베는 레이날도 아레나스라는 작가를 좋아했거든요. 학교에는 각자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케베는 멕시코 학술 여행, 저는 캐나다 영어 연수라고요. 여행 날짜는 같지만 같은 날 휴가를 낸 다른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 들통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5학년 담임이었어요. 5학년 1반. 제가 근무하던 기브리 초등학교는 학년당 한 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목재업자이거나 시내에 있는 유명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 근무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였죠. 비교적 유복하고 안정됐고 지적 호기심도 높았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제 반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아이들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거칠었던 거예요. 게다가 남녀 성비가 나빠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8명이나 많은 19명이었죠. 그룹이 뚜렷한 건 아니었지만 유난히 눈에 띄는 리더 역할을 맡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애가 바로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가네코 사유리라는 아이입니다. 사유리네 집은 본래 자파상을 했는데 시내에 편의점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기브리 시내 가시거든 KK 스토어라는 가게를 찾아봐 주세요. 거기가 바로 그 아이네 집이 경영하는 가게니까요. 사유리는 그 집의 셋째 딸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세 자매 중 막내라서 고집쟁이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바는 모든 말로 표현하는 드센 아이였지요. 그래서 반 아이들의 두려움을 사는 한편 미움도 받았고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서 반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자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사유리는 11살 치고는 조숙하고 말을 잘했어요. 담임인 저도 깔보면서 아유라고 막 불렀죠. 가수인 하마사키 아유미에서 연상한 것이겠지만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반 아이들 모두가 하마사키 선생님이 아니라 아유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번이나 주의를 주어도 그만두기는커녕 제가 지나가면 아유, 남자 홀리지 마라 하고 놀리곤 해서 애를 먹었어요. 이케베는 저희 반을 걱정했습니다. 이케베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는 다루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여자아이들의 세계는 험담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확실히 그렇더군요. 험담이 미묘한 세력관계를 매일같이 갱신시키는 거예요. 험담을 들은 아이는 이제 더는 친구가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험담을 할 필요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날조도 했어요. 사유리가 아이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두려움을 산 이유는 바로 그 험담의 위력에 있었어요. 사유리의 험담이 누구보다 심하고 악의가 넘쳤거든요. 사유리에게 대드는 아이는 우선 정면에서 한바탕 당하고 그 후에는 험담에 시달려야 했어요. 사유리는 규모 있게 가게를 경영하는 부모님과 친척 혹은 점원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아이들 사이의 싸움에 이용했어요. 예를 들어 누구랑 싸움을 하게 되면 사유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엄마 참 불쌍하더라. 아빠 안 돌아온다는 거 사실이니? 이렇게 말이죠. 사유리는 어른의 세계에서 도는 소문을 잘 주워들었다가 공격에 이용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유리 그룹은 연애 사정에 밝아서 금방 누구랑 사귄다 하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 소문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확했고요. 이케베는 저한테 몇 번이나 충고했어요. 여자아이들 앞에서만은 위엄을 지키라고요. 험담을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밀고 하는 것으로 그 공격성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반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도 덧붙였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 같은 신참교사가 5학년 일반 담임이 된 겁니다. 게다가 제게는 이케베와의 연애라는 찔리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사유리를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24살이나 먹은 어른이 11살짜리 여자아이를 무서워하다니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사유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면 어쩌나 하고 저는 항상 걱정이 됐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케베와의 사이가 들통나면 이 연애는 끝장이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반에 좋지 않은 상황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유리의 유족과 이케베의 유족 그리고 5학년 일반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유리의 권력이 팽창해서 수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은 담임인 저의 무력함이 부른 그런 결과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이케베는 계획대로 함께 일본을 떠났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가는 도중에도 도착한 후에도 저희 둘은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하고 끊임없이 움찔거렸기 때문에 비행기에 탄 순간 안도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죠. 비행기 안에서 이케베는 쭉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행복한 마음에 이대로 죽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행기가 추락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하고 몇 번이나 날개를 쳐다보았죠. 그때 함께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이죠. 쿠바에 도착해서 하바나에서 저희가 묵은 숙소는 암보스 문도스라는 낡은 호텔이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케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양쪽의 세계라는 의미야. 새롭고 낡은 두 개의 세계를 뜻하는 말이지. 저희는 그 뒤로 재미가 들려서 서로 동서, 표리, 좌우, 남녀, 명암 이렇게 대응되는 말을 대며 놀았어요. 제 마음에 든 말은 표리였어요. 저희 둘은 반대편의 세계에서밖에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 여행의 찬란함이 만드는 짙은 어둠을 느끼고 무서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이케베가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이제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 무렵 일본에서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떤 예감이었을까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정체 모를 불안감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케베와의 여행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이런 천국 같은 나날이 이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케베도 마찬가지였는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돌아왔을 때 가까이에서 저기 있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저희를 보고 한 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여행하면서 둘이 있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진 저희는 주위의 눈을 신경 쓰는 것을 잊고 이제부터 헤어져서 집에 돌아갈 슬픔에 가슴이 콱 막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수첩을 든 남자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마이크를 들이대는 남자도 있었고요. 뭐가 뭔지 모른 채로 멍하니 있자니까 수첩을 든 남자가 제게 물었어요. 두 분께서는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난리인데요. 무슨 일입니까? 이케베가 저를 감싸며 되묻더군요. 그러자 남자가 비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사유리라는 아이의 고별식이거든요. 사유리라고요? 이케베의 목에서는 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5학년 가네코 사유리 양 말이에요. 저와 이케베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절망적인 시선을 나누었어요. 이케베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순식간에 창백해졌던 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사고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이케베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의 전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희 반의 여자아이들 5명이 기부리강에 놀러 갔어요. 근데 사유리가 벼랑에서 강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치게 되자 다른 4명이 중상인 사유리 옆에서 노래를 불러 격려하면서 밤을 지새웠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유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4명은 울면서 산길을 헤맸고 다다음 날 아침에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학교 측도 급히 대책본부를 만들었는데 교감인 이케베도 담임인 저도 연락처라고 남기고 간 호텔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쪽도 소동이 커졌던 거죠. 저 대신에 퇴직한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산을 뒤졌다고 합니다. 이케벤의 집에서도 고등학교 교사인 사모님이 쭉 함께 했고요. 저희 부모님도 또 이케베의 사모님도 저희가 같이 있는 건 생각도 못하고 해외에서 혹시 행방불명이 된 것은 아닌지 마음 졸이고 있었던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주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저와 또 이케베를 둘러싼 상황은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5 아이들이 없어진 것은 저희가 출발한 다음 날인 8월 13일, 그 이틀 뒤 15일에 4명의 생사가 확인되고 곧바로 사유리의 시체가 발견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유리가 죽은 것은 14일이라는 말이 되죠. 근데 저희가 귀국한 것이 18일, 정확하게 사유리의 고별식 날이었어요. 저희는 공항에서 직접 사유리의 집으로 향했고 둘이 불륜 관계에 있으면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휴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요. 사유리의 유족,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그리고 저와 이케베 각각의 가족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그 모두의 비난에 찬 눈길 속에서 저와 이케베는 분향대로 향했어요. 그만큼 괴로운 경험은 없었습니다. 바늘방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아픔이라는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어요. 네, 맞아요. 타인의 시선이 와서 박혀서 온몸이 아픈 거죠. 분향이 끝나자 이번에는 매스컴에 둘러싸였어요. 기사는 저희 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했어요. 두 사람의 불미스러운 점을 문제 삼느라고 사유리의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은 뒷전인 것이 저는 내심 불만이었죠. 하지만 그런 주장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저나 이케베나 입장이 위태로웠습니다. 얼마 뒤에 저는 교장과 함께 사유리의 집에 다시 사죄를 하러 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현관 앞에서 사유리의 아버지가 소리치더군요. 당신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거요. 거짓말쟁이는 교육자가 될 자격이 없어. 저는 미안한 마음과 수치심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여름방학 중 일어난 아이의 사고에 대해서 슬픔이나 불합리함을 느끼지만 딱히 탓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이케베라는 책임자의 부재와 허위 신청서에다가 그 창끝을 돌린 거죠. 특히 이케베는 교감이라는 입장도 있었고 책임감도 강했기 때문에 사유리의 죽음으로 인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학부모를 위한 사고 설명회 자리에서 이케베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며 사죄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장이 출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나중에 교장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게다가 주간지 등에서는 불륜 교감이라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몹시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케베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론 부득이하게 헤어졌지요. 저희 둘 사이는 일본 전역에 알려진 것과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단 한 번 이케베의 차 안에서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끝냈습니다. 그때 이케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고요. 이제 틀렸어. 당신과는 2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만나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끌어안고 있었더라면 저희 둘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케베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유리라는 11살 소녀가 죽은 이상 두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사유리가 괴로워하면서 죽은 바로 그때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잖아. 이케베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더 이기적이었어요. 사유리의 죽음보다 이케베와 헤어지는 게 더 괴로웠고요. 사회적인 제재도 두려웠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등에다 못 질 무거운 짐을 평생 져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대체 왜 우리가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이케베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는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던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사유리가 죽은 걸까? 이케베가 불쑥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째서 우리가 희생물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46살인 이케베와 26살인 저는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거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미래는 없었죠. 즐거운 시간은 반드시 갚아야 할 큰 빚이 돼서 돌아온다. 그건 진실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담임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리고 자택되기를 명령받았죠. 할 수 없이 집에서 힘이 쭉 빠져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케베가 그리웠고 사후 처리로 사방에 머리를 숙이고 다니고 있을 이케베의 정신이 제대로 버텨낼지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사고의 내용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석연치 않기도 했고요. 사유리는 조금 살이 찐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산행이나 강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활동적인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집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그랬던 사유리가 왜 강 따위에 놀러 간 걸까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행했던 멤버들이 평소에 사유리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사실이 제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했어요. 어떤 불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더없이 두근거리기도 했고요. 사유리와 동행한 아이들은 모두 일반의 여자아이들이었어요. 아오키 레이코, 노구치 아야, 후쿠베 세이카, 니시무라 다카코, 이렇게 4명. 제가 특히 이상하게 생각한 건 아오키 레이코와 노구치 아야, 이 두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사유리가 평소에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아오키 레이코는 자동차 공장의 총무과장 외동딸이었어요. 어머니를 닮은 산뜻한 미인에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리를 시작했다고 들었을 정도로 발육이 좋은 조숙한 아이였어요. 머리도 좋았고 언제나 상위권이었습니다. 성적 말이에요. 전형적인 우등생 타입이라서 남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요. 사유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겠죠. 곧잘 레이코에 대한 험담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한테 전해지지 않았지만 남자아이들의 인기를 끌려고 수작을 부린다. 뭐 이런 식의 하찮은 험담이었을 겁니다. 레이코도 물론 사유리와 거리를 두었고요. 그리고 노구치 아야는 목재 가공업을 하는 집의 아이예요. 집은 유복하지만 하나 있는 오빠가 정신지체하였어요. 1살 위인 오빠는 같은 초등학교 안에 있는 장애아동학급에 다녔어요. 그래서 언제나 오빠 손을 잡고 함께 등교했었죠.
사유리는 아야의 오빠에 대해서 끈질기게 놀렸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저도 주의를 주었지만 사유리가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네, 여자아이들은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아야는 얌전해서 놀리는 걸 받아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사유리에게 덤벼든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건은 아야 쪽에서 사과해서 어떻게 수습이 되었지만 사유리는 자신에게 대드는 아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서먹한 관계가 이어졌을 것으로 여겨져요. 만일 두 사람의 관계가 변했다고 한다면 레이코의 중개 때문이었을 거예요. 레이코와 아야는 사이가 좋았고 사유리는 레이코를 험담하기는 해도 남자아이가 옆에 있을 때는 사이가 좋은 척을 했으니까요. 후쿠베 세이카는 양장점을 하는 집의 딸이고요. 니시무라 다카코는 공무원의 딸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사유리 그룹의 멤버였죠. 특히 세이카는 사유리의 오른팔이었다고 해도 좋을 거예요. 사실 저는 세이카라는 아이가 제일 거북했어요. 저 사유리가 연애 사정에 밝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정보를 상당수 세이카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세이카는 조숙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 중학생과 함께 있는 장면이 몇 번이나 목격되었어요. 반에서 혼자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미팅 사이트에서 논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죠. 그 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방과 후에 세이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세이카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한테는 제 문제를 따지고 들 권리가 없지 않나요?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속으로 뜨끔해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희죽거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이케베와 제 사이를 빗대서 빈정대는 건가? 하고 애가 탈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만나던 곳은 주로 옆에 에스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레스토랑이나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이카를 슬쩍 떠보았죠. 그러고 보니 내가 에스시에서 세이카랑 만난 적이 없던가? 그러자 세이카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내심 휴하고 안도했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세이카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끝끝내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이케베한테 전했냐고요? 아니요. 이케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저희 반의 문제를 이케베에게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테랑 교육자인 이케베에게 조금이라도 유능하게 보이고 싶어서 감추고 있었던 거겠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정말로 미숙했던 겁니다. 한편 다카코는 완전한 부화내동 타입이라고 할까요? 그때그때 권력이 강한 쪽에 붙는 기가 약한 아이였어요. 다카코는 사유리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다카코의 눈을 보면 언제나 벌벌 떨면서 사유리의 눈치를 살피는 게 보여서 오히려 가엽게 여겨질 정도였어요. 자, 이제 인간관계를 대충 아셨죠? 그래서 사유리의 똘마니들인 세이카와 다카코가 함께 있었다고는 해도 레이코와 아야가 사유리와 함께 강에 놀러 갔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이카와 다카코가 사유리를 배신할 수 있었겠냐고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험담의 권력이란 실은 사상두각이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유리보다 더 강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사유리가 그 자리를 빼앗기면 그 아이들은 사유리의 욕이나 험담을
솔선해서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컨대 사유리를 누군가 대신한다면 그건 레이코 말고는 없어요. 하지만 레이코는 언제나 여자아이들 사이의 다툼에는 관심이 없는 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은 항상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9월 초 드디어 자택 대기가 풀렸다고 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도서실 담당이 되었죠. 언젠가 그만둘 작정이기는 했지만 일단 학교 측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일단락될 때까지는 기다리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출근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이케베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기대가 되었지만 교사나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맞이할지가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드물게도 손님이 찾아왔어요. 문을 연 저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사유리의 큰언니인 아스코가 서 있었던 겁니다. 아스코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같은 지역 건구상의 아들과 18살 때 결혼해서 이미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도 임신 중이었고요. 아스코는 줄무늬 인부복에 부푼 배를 감싸고 더운 듯이 손수건으로 얼굴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실례해도 될까요? 사유리가 죽은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태도로 맞아야 될지 망설였어요. 게다가 아스코는 학생 때 깡패였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사유리의 아버지한테 쫓겨났던 것을 떠올리고 저는 자연스레 경계했지요. 하지만 아스코는 첫마디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별 수 없죠 뭐. 이번 일은 선생님의 책임이 아닌거려? 선생님의 여행은 우연의 일치고 운이 나빴던 거예요. 아버지가 신뢰되는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연하라고는 하지만 많은 인생 경험을 쌓아온 만큼 아스코는 관록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몸도 마음도 절망해서 눈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이라면 선생님 책임이 아니라는 아스코의 말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빌었겠지만 그때 저는 어쨌든 사유리와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는 몸을 숨기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네, 압니다. 저는 미숙할 뿐 아니라 겁도 많은 교사였죠. 제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과를 드려도 사유리는 돌아오지 않지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사죄했지요. 아스코는 순간 처량한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곧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한테 물었어요. 저 선생님, 구조된 아이들에게서 사건에 대해 들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경찰한테 학급의 상황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했을 뿐 다른 누구도 만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특히 레이코와 아야, 세이카, 그리고 다카코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학교 측은 아이들의 정신적인 치료가 우선이라고 했고 저와 이케베의 불륜에 대한 비판도 두려워해서 외부와의 접촉뿐 아니라 관계자 간의 접촉도 금지시켰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고요. 그러자 아스코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처럼 제 얼굴을 잠깐 노려보다가 곧 입술을 삐쭉 모았습니다. 그 애들이요, 다 건강해요. 쌩쌩하죠. 사고 뒤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가 간호사라 상태를 물었더니 내 아이다 식욕도 있었고요. 텔레비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무척 건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사유리가 죽어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아스코는 옳거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약간 흥분했는지 사투리를 섞어가며 말하더군요. 경찰은 사고다 사고다 하지만은 저는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슬퍼하고 있고 이런 소리를 하면 더 마음이 아프실까봐 하지는 않지만은 선생님께만은 의견을 묻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실은 말이죠. 남편이 공장 사택 쪽에 일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소문을 듣고 왔어요. 내 아이들 중에 사유리가 죽었을 때 만세삼창하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유리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나쁜 말을 퍼뜨렸다는 싫은 소문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죽었는데 만세를 부르다니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사유리요. 집에서는 착한 아이였어요. 저랑은 나이 차이가 많아 같이는 많이 못 있어줬지만은 저한테는 귀여운 동생이랐고요. 사유리는 제 자식도 귀여워했고 개나 고양이도 아주 좋아했어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요. 다정한 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째서 그런 지독한 짓을 당해야 하냐고요. 아스코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군요. 저도 어느새 함께 울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서로 말을 못하고 흐느끼고만 있었어요. 저는 정말 비통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나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 끊어졌다고 해도 거기에 이어진 것은 크고도 깊으니까요. 아스코가 입술에 흘러내린 눈물을 혀로 핥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 벼랑에서 혼자만 떨어져가 크게 다친 데다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넓적다리랑 양팔에 뼈가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딱하고 가엾어요. 저는요, 같이 갔던 아이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째서 너희들은 우리 사유리가 괴로워하는데 기슭까지 내려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격려해 준 건 기쁘지만은 넷이나 있었으면 두 사람은 사유리 곁에 남고 두 사람은 도움을 청하러 가면 됐잖아요.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중상을 입은 아이를 왜 그대로 놔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야 밤이었으니까 산길이 어둡고 무서웠겠죠. 하지만은 기브리 강을 따라가면 어떻게든 되었을 텐데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은 저희 가족은 모두 그 사실을 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세를 부른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우리 사유리를 원망해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제 생각이 지나친가요? 사실은요, 저도 냉정하고 머리 좋은 레이코와 아야가 함께 있었는데 어째서 사유리를 죽도록 내버려 둔 걸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스코에게 안이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놀라서 생각이 미치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밤에 산길을 걷다가 2차 재해라도 일어나면 큰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아스코는 손수건으로 눈물과 땀을 한꺼번에 닦더군요. 저도 그것쯤은 알아요. 알지만은 납득이 안 간다고요. 어째서 우리 사유리만 벼랑에서 떨어진 걸까요? 그 레이코라는 사택에 사는 아이는 그 벼랑에 화석이 나오니까 찾으러 가자면서 사유리를 불렀다고 해요. 근데 사유리는 화석 같은 거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고요.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무슨 수에 꿰어서 나간 것 아닐까요? 실례지만 그건 지나친 생각 같아요. 경찰 쪽에서도 이미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사실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스코는 분하다는 투로 말했어요. 선생님까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선생님과 이케베 선생님은 이번 일로 손해를 본 분들이잖아요. 이케베 선생님은 삐쩍 야위여서 처참할 정도라고 들었어요.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어른의 책임만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악랄함을 의외로 다들 모르는 거 아닐까요? 우리처럼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면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도둑질을 하는데요. 모두들 말이죠. 들통만 나지 않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택 아이들은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금방 전근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속에 박혀 있어가 질이 꽤 나쁘거든요. 설명이 좀 늦었는데요. 사택이라는 것은 유명 자동차 회사의 공장 간부들이 사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레이코의 집도 그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기브리 초등학교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목재업자 집안의 자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재는 지장산업이지만 자동차 공장 쪽은 인류 기업이라서 사택이라고 부르는 곳에 살면서 조금 잘난 척하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편의점을 경영하는 가네코가 사람들은 그 두 그룹 모두에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놀라서 아스코에게 되물었어요. 저 사택 아이들도 도둑질을 하나요? 그럼요. 아까 말했잖아요. 들통만 안 나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한다니까요. 특히 사택 아이들은 이 지역 애들보다 더 야가 빠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스코의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반론했지요. 도둑질이랑 이번 건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스코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젓더군요. 선생님, 아니에요. 들통만 안 나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 이 말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가만히 놔뒀더니 죽어버렸다. 하지만 야단만 맞지 않으면 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도둑질을 한 건 아니지만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말이에요. 저 선생님, 아직 근신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학교에 다시 나가게 되시거든. 아오키, 노구치, 후쿠베, 니시무라 이 네 아이들한테 자세히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가족은 피해자라서 가까이 갈 수도 없거든요. 그 아이들은 쇠약한 상태라고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들이 잠깐 들러가 부의금만 놓고 갔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으니까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물어볼게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사유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가 이렇게 죽게 된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저는 아스코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일 학교에 가서 레이코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자. 거기다 이케베와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 기분은 갑자기 편안해져서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이케베는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케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스컴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빈정대로 오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왠지 걱정이 되었어요. 교무실에도 없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사원한테 물어봤더니 이케베는 글쎄 어제부터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은 저와 교대하는 형태로 학교를 쉬었다고 했어요. 저는 드디어 그만둘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독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는 그간 지내온 익숙한 교무실을 둘러보았죠.
제 책상 위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자택 대기를 지시받기 직전에 쿠바 여행 때 찍은 필름을 사진관에 맡겼었는데 그걸 현상한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가지러 가는 걸 잊고 있었는데 사진관에서 신경 써준다고 학교로 배달해 준 모양이에요. 저는 작은 마을에 산다는 것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져서 마지막 할 일을 하고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자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할 일이 뭐냐고요? 그건 바로 전날 아스코가 왔었잖아요. 그녀와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었죠. 방과 후에 저는 5학년 일반 교실로 향했어요. 교실 앞에 있는 담임 이름표에는 대리교사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운 교실을 엿보았죠. 종례가 막 끝난 무렵이라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남아 있었어요. 사유리의 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걸레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을 추도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한 남자아이가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선생님이다 하고 외쳤지만 돌아본 아이들의 반응은 지극히 냉정했습니다. 모두들 저를 확인한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잽싸게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유라고 저를 부르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저는 복도에서 교실로 몸을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교실 뒤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오키 레이코, 노구치 아야, 니시무라 타카코, 이 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후쿠베 세이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내가 손짓해서 그 세 사람을 불렀더니 그 세 아이는 마지못해서라기보다 호기심을 드러내면서 제 앞에 왔어요. 안녕, 모두들 잘 지냈니? 그러자 타카코만이 불편한 것처럼 몸을 비틀었고 레이코와 아야는 조용히 제 눈을 쳐다보면서 묵묵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 선생님이 니들 한 사람씩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될까? 한 사람당 한 20분 정도면 되는데 괜찮을까? 아야와 타카코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레이코는 교실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면서 어른스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자기는 오늘 피아노 학원에 가야 된다. 그 뒤에는 과외 선생님도 오시니까 밤이 돼서나 시간이 날 것 같다. 선생님은 어떠시냐? 과외 선생의 수업이 저녁 8시에 끝난다는 말에 저는 8시 반에 레이코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죠. 그리고는 남은 2명을 향해서 누가 먼저 올래? 하고 물으니까 아야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실 옆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아야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앉자 아야의 피부와 머리카락에 석양이 비쳐서 몹시 귀여워 보였어요. 아, 나는 아이들의 신뢰나 애정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죽게 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자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사유리가 죽은 게 생각나서. 하지만 인간은 다 언젠간 죽어요. 아야는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면서 제 눈도 보지 않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이들과 만나기 전에 신문과 주간지 기사를 몇 개 읽고 왔어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실린 건 역시 이 지역의 신문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서 균형을 잃고 떨어진 사유리가 있는 곳까지 아이들 모두가 내려와서 사유리의 의식이 있는 동안 말을 걸어 격려하거나 교가를 불러 위로했다 라고 거기에 적혀 있더군요. 페트병에 물이 다 떨어져서 골짜기에서 물을 떠와 손으로 마시게 했고 사유리의 의식이 끝내 흐려지던 때는 번갈아 가면서 뺨과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고도 쓰여 있었죠.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죽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설령 사이가 나빴더라도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야는 글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아야, 사유리에 대해서 다시 질문받는 건 싫겠지만 좀 가르쳐 주렴. 어쩌다가 사유리와 함께 강에 놀러 가게 된 거니? 너희들 전에 싸운 적도 있었잖아.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좀 신기해서 말이야. 그러자 아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레이랑 제가 화석을 찾으러 가기로 하고 수영장에 갔는데 탈의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유리가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같이 놀지 않으면서 어째서 거절하지 않았니? 글쎄요, 여름방학이라서가 아닐까요? 여름방학에는 평소에 잘 안 노는 아이와도 놀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가서는 어땠지? 싸우지는 않았어? 전혀요. 사유리 발이 미끄러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니? 아야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현장 보셨어요? 고개를 젓는 저를 보고 아야는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모르면 설명해도 소용없잖아요. 선생님, 우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는 말에 저는 당황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선생님은 아무것도 몰라서 이것저것 그냥 알고 싶은 것뿐이야. 그럼 말할게요. 사유리는 자기가 제일 먼저 화석을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그래서 벼랑을 내려다보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바닥에 엎드리고 쓰러져 있기에 죽은 줄 알고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사유리가 우리들한테 살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안 저희는 다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서 힘들게 겨우 내려갔죠. 다들 손도 다치고 그랬어요. 사유리는 아프다면서 계속 울었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희가 도움을 청하러 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함께 있어줬어요. 저는 이제 2번 다시 그 강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면 됐나요? 저 오빠 데리러 가야 해서 이만 갈게요. 아야는 단숨에 찌꺼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니시무라 다카코는 긴장한 눈치로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저는 다카코를 의자에 앉히고 아야의 대답을 적은 메모를 보면서 물었죠. 저 다카코, 강에 가자고 한 게 누구니? 사유리요. 수영장 다녀온 뒤에 전화를 해서 레이와 아야랑 화석을 찾으러 강에 가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세이카한테도 전화하라고 해서 세이카한테는 제가 전화했고요. 벼랑에 화석이 있는지 몸을 내밀고 보던 사유리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 다친 사유리가 불안해하면서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잡은 것. 그 다음도 거의 똑같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다카코에게 물었습니다. 다카코랑 가장 사이좋은 게 누구지? 지금은 레이랑 아야. 다카코에게 물으면 반의 권력자를 알 수 있었거든요. 사유리가 죽은 다음에는 역시 그 레이랑 아야, 그 2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세이카는 오늘 학교 안 왔니? 왔다가 금방 돌아갔어요. 어째서? 있기 그래서요. 반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이었어요. 다카코의 얼굴에 떠오르는 짓궂은 승리감을 확인하고 저는 5학년 1반에 떠돌던 공기를 떠올릴 수가 있었죠. 왜 그런 거야? 제멋대로니까요. 어디가 제멋대로인데? 전부 다. 다카코가 나가자마자 교장이 노크도 하지 않고 나타났어요. 교장은 57살 된 여성인데
살찐 몸에 수수한 색깔의 정장을 걸치고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에 흰머리가 섞인 짧은 단발을 흐트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런 수수한 차림새가 교육자로서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물이었죠. 교장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따지고 들더군요. 하마사키 선생님, 노구치와 니시무라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캐물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마도 아야가 말한 거겠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교장은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큰일 날 사람이군요. 그 아이들은 PTSD 위험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저는 괴롭히지 않았는데요. 그 사고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교장은 제 팔을 잡고 좌우로 흔들었어요. 손바닥이 끈적거려서 저는 몹시 불쾌해졌습니다. 순간 파괴 충동이라고 해도 좋을 거친 기분에 사로잡힌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묻고 말았어요. 교장 선생님, 이케베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시나요? 교장은 드디어 물었구나 하는 것처럼 눈을 부라렸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이더군요. 말렸지만 생각을 굳힌 것 같더군요. 그 뒤에 어쩐다고 하시던가요? 하마사키 선생님이 더 잘 알지 않나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그 교장의 말은 제가 놓인 어떤 불합리한 입장을 뚜렷하게 부각시켰어요. 저는 순간 이케베에 대해서도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죠. 저도 같은 당사자니까 사표를 낼 거면 저한테 한마디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독한 사한 제물이었어요. 이케베에게 버림받고 학교에서는 팔다리를 꺾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며 아무 정보도 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표를 내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주위 사람들은 제가 사표를 낼 때만 기다리고 있었죠. 노구치아야의 건방진 표정이 되살아났고 저는 교장이 뜯어 말리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8시 반, 저는 약속대로 사택 단지에 있는 레이코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공장의 총무과장은 본사에서 파견되는 자리라 공장장 다음으로 높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택은 회사 내부의 계층이 그대로 토지 높이에 투사되어 있더군요. 아오키가는 공장장의 집과 더불어서 그 밑으로 지어진 사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선생님, 걱정을 끼쳐서 죄송했습니다. 방향제 향기와 함께 합판으로 된 현관문이 열리고 레이코의 어머니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학부모 회에도 반드시 출석하는 레이코의 어머니는 이 지역 노인들이 여성가극단의 배우로 착각했을 정도로 매력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도 과외 선생이 오는 날이라 그런지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와 남색 스커트를 품위 있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저야말로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죠. 레이코의 어머니는 미모와 반대되는 소탈한 어조로 말하면서도 우스워서 참을 수 없다는 것처럼 조용히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 눈에 드러난 조소는 저의 기분을 가라앉혔지만 의지를 굳히기에는 충분했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죽은 사유리와 저희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라는 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일을 참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유리네 가족의 슬픔과 저희의 괴로움을 모든 사람들은
달콤한 과자처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재수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기분을 해쳐서 레이코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레이코의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셨는데 죄송해요. 안 된대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거든요. 아무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그러자 레이코의 어머니는 성가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은요, 사유리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꺼내서 귀찮기 짝이 없지 뭐예요. 우리 남편도 화가 나서 변호사를 고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선생님, 그냥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 나 괜찮아. 레이코의 목소리가 들리자 레이코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레이코가 치와와를 안고 제 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저 뭐든 이야기할게요. 엄마, 말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의심받는 거야. 아무것도 찔리는 거 없으면 괜찮다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레이코의 이 말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레이코의 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지요. 선생님, 서두르세요. 이제 곧 아빠가 돌아오세요. 걱정스레 서성거리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레이코는 저를 2층에 있는 자기 방에 들여서 침대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뭘 묻고 싶으냐 하는 것 같은 레이코의 태도가 제게는 신기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직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에게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렇게나 침착하게 오히려 질문을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물론 젊고 기가 약한 교사인 저를 레이코가 얕보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레이코, 넌 내 어디가 싫었던 거니? 제 입에서 글쎄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째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건지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레이코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긴 다리를 흔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싫은 건 아닌데 기가 약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어떤 부분이 기가 약한데? 사유리를 지 좋을 대로 하게 놔뒀고요. 놀림이라도 받으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는 점 같은 게 되게 순진한 척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순진한 척 하는 것처럼 보였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아이들을 얕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쭉 무서워했죠. 특히 여자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생물로서 무서워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제가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다면 저는 심한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 사유리 사건 말인데 사이도 좋지 않으면서 어쩌다 함께 강에 놀러 가게 된 거야? 저랑 아야가 수영장 탈의실에서 화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기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레이코가 품 안에 얌전히 안겨있는 치와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야는 전에 사유리와 싸운 적이 있잖아. 아야도 너도 사유리가 오는 게 싫지 않았니? 한 번쯤은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여름방학이니까요. 여름방학에는 평소에 잘 만나지 않는 아이와도 놀고 그러잖아요. 그때 저는 어라? 하고 생각했어요. 들은 기억이 있는 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야와 똑같은 대답이구나.
라고 생각한 저는 의식적으로 같은 질문을 해보기로 했어요. 도중에 싸우지는 않았고 전혀 안 싸웠어요. 그럼 사유리가 벼랑에서 떨어졌을 때 상황을 좀 알려줄래? 그건 좋은데요. 선생님은 현장 아세요? 제가 고개를 흔들자 레이코는 혀를 쳤습니다. 그럼 이야기해도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말씀드릴게요. 사유리는 자기가 먼저 화석을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벼랑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러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엎드리고 쓰러져 있기에 어쩌지? 죽었나 봐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죠. 근데 아래서 살려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다 함께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손을 다쳤다고요. 잠깐만,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잃은 거야? 저는 이렇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 또한 같은 대답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레이코는 치와와를 의자에 내려놓고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래 갔더니 사유리가 아파 아파 하고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청하러 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어줬어요. 쭉. 그렇구나. 그럼 사유리도 안심했겠네. 불쌍했지만요. 레이코는 숙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맺더군요. 이 얼마나 훌륭한 연기력입니까? 아마도 레이코나 아야가 시나리오를 써서 넷이 다 암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이 말하지 않으면 의심할 거라고 누구 하나가 말하고 다른 세 아이가 필사적으로 외우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그 네 명의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경찰에 하고 교내 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카운슬러에게 하는 사이에 마치 진짜처럼 박진감 넘치는 연기가 몸에 뱄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현관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나자 레이커가 저를 보더군요. 아빠 오셨나 봐요. 선생님, 어서 가세요.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희들한테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허튼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지는 않을 거다 하고 굳게 다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저는 정말 무력했지만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레이코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기세가 등등해져서 돌아왔어요. 내일은 남은 후쿠베 세이카를 잡아서 같은 질문을 해보자고 생각하면서요. 게다가 세이카는 그룹에서 유일하게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거든요. 강에 놀러 갈 때도 가져갔을 텐데 어째서 아무도 그 점에 주목하지 않는 건지 이상했어요. 기브리강 상류의 산속에서는 휴대전화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난 당했을 때 연락이 정말 불가능했는지는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요, 세이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이케베가 전날 집에서 목을 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케베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사라진 겁니다. 저는요, 이케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리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케베는 그런 방법으로 책임을 지려는 게 아닐까 하고 상상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2년 동안이나 친밀하게 사귀고 함께 혹독한 꼴을 당한 여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직원 회의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도서실에 처박혀 있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엾게 여겨졌던 거겠죠.
아니면 저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괜히 자극하지 않고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 뒤 장례 절차 등이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교장에게서 사모님이 불쌍하니까 참석하지 말라는 강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 할 일이 없어진 저는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우편함에 이케베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죠? 네, 아직까지 암기하고 있으니까 들려드릴게요. 하마사키님, 건강하십니까? 당신과 정말로 이별할 날이 끝끝내 찾아왔네요. 저는 지금까지 몇 가지 선택지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살아서 이대로 교사로 일하면서 당신과 사귄다. 불가능. 살아서 이대로 교사로 일하면서 당신과 만나지 않는다. 불가능. 살아서 다른 직장을 찾고 당신과 사귄다. 불가능. 살아서 다른 직장을 찾고 당신과 만나지 않는다. 불가능. 죽는다. 가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추억이나 희망 등 매달릴 것을 항상 찾는다. 라고 말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레이날도 아레나스지만 저는 그 혼마저 잃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교사는 천직이었습니다. 교사이기에 저 자신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이기도 했던 직업을 잃으면 역시 저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그걸 잃은 것은 제 탓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전부 간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죽음은 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죽음이에요. 학교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자신에 대한 책임이에요. 젊은 당신은 부디 제 죽음을 넘어서 강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신과 알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전 하루 전 지구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젠가 와주기를 바라지만 당신은 아마도 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저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유서를 읽는 동안 제 눈물이 급속하게 말라갔습니다. 이케베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납득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몸을 뒤틀며 울부짖고 싶을 정도로 슬프기도 했지만 어딘가 포기도 하고 있었어요. 이케베와 차에서 한번 만나 헤어지기로 했을 때 저는 이 결말을 어딘가에서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이케베의 자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된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더군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 저도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대신 쓴 사표를 제출하고 사이타마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른 것이고요. 그 후쿠베 세이카를 만났냐고요? 아니요, 만나지 않았어요. 제게 있어서 사건의 진상 규명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서를 읽고 나서야 겨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문장. 우리의 계획은 전부 간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부분 말씀이에요. 5학년 1반에는 여자아이들에게 사유리보다 더 미움받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고요?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레이코한테서 순진한 척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저는 가장 미움받고 혐오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저와 이케베의 관계도 이미 눈치채서 알고 있었고요.
46살이라도 생기 있고 명랑한 이케베는 여자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든 저희 둘을 깎아내리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획책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미워하는 교사를 함정에 빠뜨려 추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것과 사귀는 이케베를 혼내주기 위해서 사유리와 레이코는 결탁한 것이겠죠. 네? 아, 제가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는 건 말인가요? 네, 반 아이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기쁜 나머지 제가 수업 중에 흘리고 만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어디들 가니? 제가 묻자 이런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유는 어디 가는데? 선생님은 캐나다에 영어 연수 가기로 했어. 와, 좋겠다. 부러워라. 제일 먼저 좋겠다고 외친 건 분명 레이코 아니었을까요? 질문을 던진 것은 사유리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케베의 예정을 알아낸 여자아이들의 악의는 기괴한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처음 계획은 하루 동안 산속에서 행방불명돼서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목적지를 속이고 함께 여행 가는 것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한 다음 날 아이들은 계획을 실행했죠. 사유리가 떨어진 건 정말로 사고였는지도 몰라요. 물론 내 아이들이 그 사고를 이용해서 저 다음으로 싫어하는 사유리를 그냥 죽게 두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하지만 언젠가 그 내 아이가 진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추락사고의 진상은 알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당시에 저와 같은 26살이 된다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요? 네, 사실은 저도 그것이 더 알고 싶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 말씀이세요? 네, 저도 내일은 산에 오를 거예요. 실은 나중에 안 건데 이케베가 죽은 곳은 자택이 아니라 사유리가 떨어져 죽은 바로 그 벼랑이었다고 해요. 사유리는 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죽은 모양이지만 이케베는 혼자 누워 죽어간 겁니다. 신기하죠? 저는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나 지난 다음에 겨우 그 현장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 네. 그렇네요. 마지막 한 사람인 후쿠베 세이카를 만나봐도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아이는 S시의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건 따위는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설령 기억하고 있다 한들 5학년 때 느꼈던 흥분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아닐까요? 어머,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이런 시간까지 실례했습니다.